안녕하세요. 오늘 달세뇨가 소개해드릴 신간 도서는 청림 출판에서 출간한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입니다. 이 책은 유품 정리사가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모은 기록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품 정리사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인이 남긴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유품을 정리해 가족에게 전달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느낀다. 유품 정리사로서 나의 경험을 통해 당신이 지금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기를,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냥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요. 이 책 속에는 총 29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어떤 이야기는 저를 화나게 했고, 또 어떤 이야기는 저를 울게 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이야기들은 불덩이가 되어 제 마음을 뜨겁고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책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죽음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작가들이 담아낸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결코 그 누군가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 저는 제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저는 과분한 제 인생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리고 너무 외로워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이 책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유품 정리사인 김세별, 그리고 평범한 사무직에서 우연히 특수 청소 업무를 시작한 전애원, 이 두 명의 작가가 써낸 생생한 29편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와 떠난 후를 생각하며 가는 길, 그리고 짐 지우지 않는 사랑, 이 세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햇볕은 아직 뜨겁지만 바람이 선선한 어느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물 관리인이라는 그는 세입자가 사망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청소를 의뢰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비를 챙겨 도착한 곳은 서울대 부근의 원룸. 관리인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가니 싱글 침대의 붙박이장, 싱크대, 책상과 책장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창문에는 청테이프가 꼼꼼히 둘러쳐져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연탄을 피웠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뚜렷이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 먼저 매트리스를 검은색 비닐 소재의 포장재로 겹겹이 싸서 밖으로 내갔다. 들고 나르는 동안 매트리스에 밴 부패물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악취가 새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트리스를 치우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다. 휴대용 환풍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바람도 적잖이 불어 창문을 열고 작업해도 이웃의 별다른 폐를 끼치지 않을 터였다. 이제 유품들을 정리할 차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에 놓인 접시 모양의 상패였다. 상패를 들어 글자들을 읽어보니 놀라웠다. 고인은 서의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예비 치과 의사였다. 책장에는 의서들이 빽빽이 꽂혀 있고 책상과 방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그 가운데 군데군데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책 하나를 펼쳐봤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영어로 깨알같이 적어놓은 필기가 가득했다. 치대에 다니는 동안 고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짐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다닌 대학은 상위 1%의 성적이 아니면 지원도 못하는 곳 아니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는 학창시절 내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서울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수석으로 한 수재 중의 수재가 이제 치과 의사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일만 남은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책들을 박스에 담는 내내 머릿속에는 왜라는 질문이 가시지 않았다. 책들 사이에 섞여 있던 스프링 노트를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본 것도 가시지 않는 의문 때문이었다. 노트에는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같기도 한 글들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가슴 아픈 이별에 관한 글, 달콤한 사랑에 관한 글, 세상에 저항하는 듯한 글이 보였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가사인가 싶어 같이 간 젊은 직원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의문을 아는 채 계속 유품을 정리하는데 붙박이장 한 구석에서 기타가 나왔다. 오랜 시간 주인의 손길을 탔는지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한때 기타에 빠져 지낸 적이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줄을 튕겨봤다. 최근까지 자주 사용했는지 조율이 잘 되어 있었다. 기타 옆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악보가 가득했다. 오선지에 직접 그려넣은 음표들, 그리고 노랫말들. 방금 스프링 노트에서 본 바로 그 글이었다. 악보는 좋기 몇백 장은 되어 보였다. 상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악보의 색깔이 달라 맨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상자에 다시 악보들을 넣어두려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받는 사람 주소에 경상북도의 한 지역이 적혀 있고 우표까지 붙어 있었다. 입구가 봉해져 있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중요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열어봤다. 그리운 엄마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우풍도 센 집에서 한겨울을 또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네요. 보일러 돌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감기 들면 몸 아프지 약값 들지 그게 더 손해예요. 참, 아버지 허리 아프신 건 어때요? 좀 괜찮아지셨는지. 이래저래 엄마가 고생이시네요. 혹시 감기가 들면 돈 아낀다고 아픈 거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해요. 만날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드세요. 풀은 소 여물로나 줘버리고요. 저는 서울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요. 얼마 전부터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워낙 좋은 녀석들이라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최고로 좋은 틀니 해드릴게요. 집도 고쳐드리고 아버지 허리 수술도 해드리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다정한 아들이었다. 편지 구석구석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얼른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미 졸업을 했으니 꽤 오래전에 써놓았던 편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죽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빛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죽음보다 삶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난 보기에는 부럽기만 한 그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다시 악보 상자에 넣었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다. 작곡가가 꿈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생인데. 그건 졸업한 학교죠. 치대를 나왔다 해도 하고 싶은 건 다른 일일 수 있잖아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직원의 말이 맞았다. 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꿈이 꼭 치과 의사라는 법은 없었다. 편지 내용을 미뤄보건대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다른 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외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일 것이다. 감당할 것도 책임질 것도 너무나 많았던 무거운 인생. 그러나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다.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였어도 의사가 될 사람이었어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장례 지도사로 일할 때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언제인가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습하러 간 날,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로 짐작할 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모두가 코를 막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오더니 사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든 죽었든 부패했든 아버지에겐 그저 소중한 딸이었던 것이다.
떠난 후를 생각하며 가는 길. 고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던 중년 남성이었다. 발견 당시 그의 머리맡에는 유서와 함께 700만 원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내가 살지 못해 떠나는데 나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께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돈으로 모두 완벽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서에는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상황도 적혀 있었다. 사업가였던 그는 사기를 당해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짓게 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때 같은 방에 있던 사람과 친밀해졌고 형이라고 부르며 힘든 옥살이를 견뎌냈다. 출소 후에도 계속 가까이 지낼 만큼 의지가 되는 형이었다. 그런 형의 사정이 너무 딱했다. 차용증도 없이 선뜻 2억 원을 빌려주었던 것은 그만큼 그를 아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형은 고마워하며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갔다. 그러나 차츰 날짜를 어기기 시작했고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받아낼 방도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짱을 부렸다. 고인이 얼마나 상심했을지 감히 짐작해 본다. 형이라 불렀던 그 사람은 사기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고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사기를 당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다. 믿음은 사기의 전제 조건이다. 고인은 처음 사기를 당할 때도 상대방을 믿었고 두 번째는 더욱 믿었다. 믿고 도왔다는 죄로 돈을 잃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고 살아갈 의욕을 잃었다. 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웠을까. 그러나 유서에 적힌 내용은 의외였다. 형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당부가 들어있었다. 비록 스스로 목숨을 버렸지만 고인은 남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에 책임을 졌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기억에 남는 고인이 또 있다. 수일간 비어있던 터라 온기가 없는 반지하 집이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밝고 따사로운 느낌이 들었다. 방은 깨끗하고 짐은 단출했다. 가전제품도 세탁기와 냉장고가 전부였다. 그러나 책장에는 성경책과 종교 서적들이 꽤 빼곡했고 책상 대용인 듯한 밥상 위에도 공책,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다. 서랍장 위에는 종이로 곱게 접은 컵받침이며 장미, 백조 같은 작품들이 단정하게 진열돼 있었다. 폐지를 수집하시던 할머니였다. 녹록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필사하고 복지관에 다니며 종이 접기를 배우신 모양이었다. 돋보기 안경에 의지해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옮겨 쓰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종이가 컵받침이 되고 장미가 되고 백조가 될 때마다 스스로 놀랍고 기뻐서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줄 세워놓은 모습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음에 따뜻한 물결이 일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받게 되는 감동 같은 거였다. 한눈에도 삶의 의지를 잃고 자기 자신을 방치했음을 알 수 있는 여느 현장들과는 달랐다. 죽음의 성격이 달랐다. 고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찾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복지관에서 그렇게 들었다.
우리 회사는 복지관과 연계되어 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유품을 정리해드리기 위해서다. 그날도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고 온 터였다. 가구가 다 나가고 가전제품을 옮길 때쯤이었다. 집주인 할머니와 또 다른 할머니가 오셨다. 냉장고랑 세탁기는 밖에 놔두고 가면 안 될까? 그럼요. 그냥 밖에 놓기만 하면 되나요? 이 할머니가 죽은 노인네 친구인데 병원에 가기 전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할머니한테 세탁기를 가져가라고 했어. 냉장고는 폐지 할아버지 주라고 했는데. 무거워서 댁까지 못 가져가실 텐데요. 차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주면 고맙지. 그런데 가전제품이 냉장고랑 세탁기밖에 없네요. 밥솥도 없더라고요. 아니야. 밥솥이랑 전자레인지는 옆집 사는 노인네가 엊그제 가져갔어. 두툼한 잠바도 챙겨가고.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던 것일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저 나 죽으면 쓸만한 물건은 가져가라가 아니라 세탁기는 친구, 냉장고는 폐지 할아버지, 소형 가전이랑 겨울옷은 옆집 할머니, 구체적으로 정해 일러놓고 가셨다. 할머니는 그렇게 내일을 준비했다. 연락 없는 자식들이며 풍족하지 못한 생활에 낙심하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는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폐지를 줍고 저녁이면 성경을 필사하고 가끔 복지관에 나가 종이 접기를 배우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미련 없는 내일을 준비했다. 문득 부끄러워졌다. 내일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오늘을 살지 못하고 어제를 후회하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날 멋진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내일을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짐 지우지 않는 사랑. 6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사셨어요. 저는 남편 회사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사느라 명절 때나 찾아뵙고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계속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나빠져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당뇨가 심하셨는데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사는 데만 바빠서. 딸은 죄책감에 눈물을 쏟았다. 전화만 자주 드렸는데 가겠다고 해도 늘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뭘 자꾸 오냐고. 시끄럽고 정신 없어서 와도 싫다고 하시면서. 고인이라고 외동딸과 손자들이 왜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식이 힘들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는 게 부모이다. 딸은 계속 울었다. 전화를 하면 늘 바로 받던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병원에서 투석 받느라 못 받으시는 거겠거니 하고 편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덜컥 겁이 나 황급히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몸이 안 좋으면 119든 나한테든 전화를 하시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외로우셨을까요? 딸의 흐느낌은 계속되었다. 그때 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조심해서 와. 어머니께 봐달라고 부탁드렸어. 남편인 듯 했다. 아이들은 시부모에게 맡기고 온 모양이었다. 통화를 끊는 딸은
잠깐 다녀올 곳이 있다며 집을 나갔다.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처방약들이 박스로 하나 가득이었다. 구급차라도 부르시지 하던 딸의 말이 생각났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구급차 불러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라도 나오는 줄 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 정도로 무슨 병원이냐며 혼자 끙끙 앓는다. 그깟 병원비 좀 나오면 어떤가. 자식 낳아서 여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쳤는데 말년에 짐 좀 되면 어떤가. 그러나 부모랑 끝까지 주기만 하고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부모가 또 한 사람 있었다. 고인이 살았던 곳은 10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 한여름이라 악취가 심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다. 연막 소독을 하고 물건들을 분류해 박스에 담기 시작했다. 병원 처방약이 많은 걸 보니 병을 앓다 사망한 모양이었다. 사진 앨범과 액자도 많았다. 모두 여자아이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아이의 성장 과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넘은 예쁜 아가씨가 되어 있었다. 고인의 딸일 것이다. 사진 속의 아이는 혼자였다. 엄마와 찍은 사진도 아빠와 찍은 사진도 없었다. 아마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해서 딸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홀로 키웠을 것이다.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지 못했으리라.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어봤다.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다. 모두 딸이 쓴 편지였다. 실례인 줄 알지만 그 가운데 한 통을 읽어봤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염려하고 아버지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아빠가 잘 익은 김치로 끓여주시던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요. 여기서 산 김치로는 아무리 끓여도 한국에서 먹었던 김치찌개 맛이 안 나. 아, 한국 우리 집에 가고 싶다.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시한부의 삶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편지에는 의례적인 건강상의 안부 인사 정도만 있었다. 아버지는 타국에 있는 딸이 걱정할까봐 자신의 병을 숨겼던 것이다. 우리에게 청소를 의뢰했던 지인은 발견 당시 고인이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고 했다. 현장을 감식했던 경찰에게 물어봤다. 죽기 전에 연락한 곳이 있느냐고. 혹시 국제전화 통화 내역이 없느냐고. 없다고 하며 오히려 경찰이 되물었다. 신원조회를 해보니 딸이 있던데 함께 사는 게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휴대전화에는 딸의 전화번호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고인이 전화를 찾아 들었던 것은 딸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119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뒤늦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될 딸은 얼마나 황망할 것인가. 나이 들고 병도 들어 딸에게 도움은커녕 짐만 될까봐 아버지는 딸이 아예 자신을 잊어주기를 바랐던 것일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 액자 속의 딸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면서도 말이다. 왜 아버지들은 모든 것을 홀로 책임지려고 만드는 것일까? 자신의 짐을 조금은 자식에게 나눠주어도 될 것을. 짐을 나누어지지 못하고 임종도 지키지 못한 자식에게 죄책감을 남기면서까지 말이다.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 나로서는
어느 입장에서 생각해도 속이 상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과 죄책감은 희미해지겠지만 부모에게서 받은 그 사랑은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나의 자식에게로 또 그 자식에게로 이어지리라는 것을.